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 네, 이 시간을 환하게 밝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스트래티지스트와 시황을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차대한 시점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엊그저께 SVB가 순식간에 망했고, 네. 순식간 진짜 그야말로 정광석가로 뱅크론이 일어났고, 이런 뱅크론은 인류 역사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뭐 뉴스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또 온라인 뱅크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저도 살짝은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위기는 네. 적어도 은행은 아닐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렇죠. 여전히 미국의 뱅킹 시스템은 튼튼하다, 네. 가게도 튼튼하다, 음. 기업도 건실한 편이다, 뭐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좀 뒤틀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한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잘못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행이 국채를 들고 있었던 거, 그것도 국채를 좀 많이 들고 있었던 거는 사실 아무런 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굉장히 건전성 관리를 잘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건전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무슨 서프라임을 갖고 있거나 이런 과거의 뱅크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은행이나 무슨 일을 하는 은행이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뱅크론이잖아요. 네. 조금만 밑보이면 뱅크론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 자산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이 은행의 어떤 특이점, 네. 이 은행만의 어떤 독특한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주 고객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스타트업이라는 그 특성들 때문에 약간 그 코로나 때 너무 급격히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3배, 4배 늘면서 막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대출을 막 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국채를 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에서 그 다변화를 하지 못했던 거, 이게 좀 하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결국은 벤처 캐피털하고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주가 빠지면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금난을 은행이 이제 고스란히 그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단이 좀 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은행이 문제인데, 사실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의 문제가 전이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은행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어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누적되어 있는 부작용들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하긴 하겠죠. 3월 달에 하긴 할 것 같은데, 한 5월 달, 6월 달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 궤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어떤 비상장,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버블 붕괴 내지는 이제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훨씬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도 이제 같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뱅크런 사태가 사실 굿 이즈 배드를 만들었던 연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국채금리 빠지는 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단은 지금 다들 불안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연준이 저는 되게 빨리 예금을 어쨌든 보호해주고 1년짜리 대출로 인해서 담보를 가져오면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는 사실 막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금 오히려 사실 이렇게까지 금방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책들을 너무 빨리 내므로써 오히려 좀 시중의 어떤 은행들의 불안감들, 은행들이 정말 취약한가? 이런 어떤 시그널링 효과도 사실 좀 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자본 이동, 그러니까 머니 무브는 약간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긴 걸로 투자를 했었던 거는 작년부터 해서 사실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쉽지 않았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자금 이동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사실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해소가 안 된 인플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플레가 해소가 안 됐는데 금리 정책이 멈췄다. 상관없을 것이냐? 이제 인플레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쪽으로 이제 돈이 예를 들어서 안전한 쪽으로 돈이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소비든 그 고용이든 이런 지표들이 사실 조금의 시차가 필요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봤을 때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금융 여건 자체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연준은 뭐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고 보겠다라고는 언급을 하면서도 당장 지금 자금 조달이나 자금의 어떤 이동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역시 이제 금융에 있어서 동맥 경화가 안 되게끔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좀 높고 이 부분이 지금 막히거나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물가는 시간을 걸려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 지금 일종의 그 은행 간의 동맥경화라든가 은행과 고객 간의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나타나면은 인플레이션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3개월, 2년을 보면 금리차가 어마무시하게 났어요. 네. 3개월, 2년이 80bp 넘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이유가 하등 없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고 그래서 재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채권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 경기는 불경기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디플레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아, 100%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100%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대출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특히 이제 중소기업처럼 길게 빌리지 못하고 짧게 빌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입에 대한 코스트와 차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고용을 할까요? 지금 임금이 높다고 하고 뭐 사람이 없다고 난리치지만 이게 이제 계속이 되면 자본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이익 마진도 줄어들고 고용도 뭐 한두 달이야 뭐 고용 좀 더 늘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용도 못 늘립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약간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여전히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것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긴 하겠지만 이게 작년에 쭉 떨어지고 올해 연초에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되게 급변했었잖아요. 네. 1월 달에는 막 연착륙 뭐 피본 얘기했다가 갑자기 2월 들어서는 뭐 higher for longer, 뭐 longer for higher 뭐 이러면서 네. 막 했던 논란들이 또 한 달 만에
다시 또 확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때부터 올려야 될 금리를 못 올리면서 헛발차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좀 미적거리다가 한 번 놓쳐가지고 아예 그냥 지니의 요정이 램프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인플레이션이 밖으로 나와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그거 잡겠다고 아직 안 들어간다고 막 했다가 보니까 갑자기 속에는 멍들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이 금리 때문에 멍들고 있다가 경기가 이제 꼬그러지기 시작하는 상황. 그럼 결국은 연준이 처음도 대처를 잘못했고 지금도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정도 금리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심각하게 어떤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한두 번 정도 올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파월의 그 상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좀 오버하게 또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FMC에서도 디스인플레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네. 오히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맞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연준은 이제부터는 금리를 더 올리면 네. 경제적인 고통들이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소위 말해서 제약적인 네. 리스트릭티브한 레벨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3월달 금리 인상 없을 거다 동결이고 오히려 이제 지난 5월달, 6월달에 다시 금리를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월에 동결했는데 5월달, 6월달에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3월달에 25bp 하고 네. 5월달, 6월달 안 하고 이제 쭉 가는 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다. 이제 끝냈다. 이번 3월이 터미널 레이트다. 이것을 그러니까 워낙 터미널 레이트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팔딱팔딱 튀니까 그거 무서워서라도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있죠. 뱅크런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사실 뱅크런이라는 거는 진짜 좀 나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아주 나쁜 게 나오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뱅크런으로 나오면 그것 때문에 어마한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금융기관들이 막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러한 어떤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막 확산이 되어서 시스템 자체를 막 전복시킬 만큼 또는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스트레스가 있은 다음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은행이 자빠져가지고 확산될 가능성은 진짜 없을까요? 전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도 보면은 그 대형 은행들 하고 중소 지방 은행들하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번 SBB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받지 않는 기업 예금이 사실 상당 부분 굉장히 좀 많았었던 거고 일반적인 이제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리테일 예금, 개인들의 예금을 어느 정도는 예금 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적어도 한 30-40% 이상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거에 비하면 이 SBB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이상이 보증을 해주지 않는 25만 달러까지가 2.5%밖에 안 된다는 소리 있던데요. 네. 굉장히 좀 적은 그러니까 소위 그냥 기업들 돈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들 그러니까 약간 은행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약간 그 소위 진짜 벤처 캐피탈 운용하는 그런 회사랑의 어떤 성격이랑 조금 더 가까웠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주는 어떤 파급 효과가 분명히 좀 시그널링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시스템을 확 무너뜨리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번 기회로 지금 1월 달에 좀 약간 과도했던 투자 심리가 지금 식고 있는데 네. CNN에서 많이 발표하는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같은 네. 것들이 다시 좀 공포 네. 국면 네. 또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제 익스트림 피어로 막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조금 하루 더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확산 전이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근데 만약에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반 그 독자들을 위해서 뱅크런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은행 가서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빼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걸 다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빌리거나 네. 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거고 또 자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놓은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레벨이 훅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뱅크런이라는 거는 기업들은 도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산 가격은 폭락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멀쩡한 기업인데 갑자기 은행이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돈을 뺐더니 멀쩡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멀쩡한 기업랑 같이 일을 했었던 또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악순환의 고리에 가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도산의 일종의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뱅크런이 한번 발생해서 그거를 거기서 끊지 못하면 연쇄도산이 발생하면서 사회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된다는 그게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때 예.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여러 번 있었지만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 때 나타났던 현상들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뱅크런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 IMF 때 사실 뱅크런이었죠. 네. 은행 가서 돈을 못 찾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아예 막으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진 투자증권의 허전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뱅크런 사태가 미국은 사실 되게 그 러셀 2000 외에는 잠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은행주들하고. 근데 유럽 시장이 폭락을 했고 한국 시장도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대규모의 선물 매도와 현선물 동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일단 찾을 수 있는 돈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왼쪽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번 사건 이전만 보면 유럽 시장 되게 좋았잖아요. 역대 최고점. 네, 프랑스, 영국이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틀 전만 해도 일본 시장도 네, 연고점을 막 뚫을 정도로 좋았었고 네, 중국도 약간 조정을 받다가 또 조금 힘을 낼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그 지금 진행되었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를 약간 기스를 내는 일이 분명히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아주 확산될 만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불안하고 미국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럽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이게 무리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BB 은행의 가장 문제는 결국 고객 베이스가 너무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네, 네. 거고 그들이 돈이 없고 그들이 넣었던 예금들을 국채로 운영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건의 핵심은 VC, 벤처와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질 거고 그래서 아마 미상장 쪽
장외 쪽, PE 쪽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이제 투자의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이 성장 스타트업, 특별히 IT가 포진이 많이 된 성장 스타트업은 당분간 이제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으니, 오히려 뭐 신재생이라든가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상장 못하는 상장 주식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네. 코로나 때 너무나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그런 뭐 비대변이나 그러니까 언프로피터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서 막 성장을 했었던 이런 류의 비즈니스보다는 충분히 이제 정부와 함께 하고 어떤 투자에 있어서 가시성이 분명히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신재생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장 주식이 좀 힘든 거는 이제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비상장과 벤처 캐피탈이 흔들리니까 이쪽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파는 과정에서 돈이 일부 이제 빠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좀 진정이 되면 유통시장은 상대적으로는 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중에서도 네네.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을 테니까 그럼 걔네들은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존에 이제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업들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제 막 여전히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상장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열렸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확실하지 않은 회사들은 단락하는 거죠. 재미없다. 네. 자금 조달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일단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는 네. 거니까 계속 돈을 써가면서 성장해야 되는 업체들은 상장 회사 할지라도 좀 조심해야 돼.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이번 일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국채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죠. 사실은 걔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실리콘 밸리 은행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물론 뭐 1년으로 이렇게 만기 매칭을 해놨었으면 될 건데 사실 그거 은행에서 못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니까 나는 건전한 자산 갖고 있었다가 망했어. 이런 상황이니 근데 결국 이런 게 왜 일어났었냐? 국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자료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의 패권이 끝난 건 아닌데 약간 패권의 기스가 살짝 난 것 같거든요. 의문이 시작됐다. 달러에 대한. 예. 그리고 그것 중에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이 한 30%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를 막 올리면은 이머징 채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도 미국에 비해서는 경기 안 좋다고 했는데 막상 작년에 장기 국채 가격만 보면은 미국이 30% 빠졌고 유럽이 한 10%, 15% 빠졌고 네. 중국은 한 8% 빠지고 이머징은 한 5%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맨 나중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엄청 급격하게 올렸고 대부분 신흥국들은 2021년 여름부터 저희 한국은 8월부터 해서 먼저 올리면서 저희 똑같이 이제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보다는 훨씬 덜했던 거죠. 미국 국채가 많기도 하고 또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 통제를 어떻게 보면 연준이 살짝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최소한 작년 재작년에는 좀 실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SB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대안이 없어서 국채를 샀었을 것 같은데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전하진 않았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만큼 미국의 국채의 발행이 너무 많고 그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이제 벌리고 늘여놓은 부채 규모가 사실은 적지 않았는데 네. 조금씩 이게 이제 약간 한계 내지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SVB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믿을 만한 최고의 안전자산이 국채를 들고 떠안고 죽었다. 네. 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왜 들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시세가 바뀌는 거를 너가 못 읽었어. 아니 시세의 흐름을 못 읽었다고 하면 사실 그건 주식이나 매한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시세를 잘못 읽으면 망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잘못 고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사실상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약속인 거고. 보증해 주는 보증 약속인데 이게 깨졌다는 네, 근원적으로 보면 SBV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근원적 약속이 깨진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게 투기 자산이지 무슨 놈의 안전 자산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이게 망가졌다기보다도 조금 찌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래도 미국이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게 좀 흔들리거나 안전적이지 못하면 사실 다른 자산들도 안전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그렇게 뭐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고 또 인플레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 예전에 미국으로서의 어떤 지위, 뭐 기축통화든 안전자산이든 뭐 세계 첨단 기업을 계속 만들어냈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지위나 위치가 조금은 살짝 마순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해주죠. 미국이 기축의 금이 같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요즘 뭐 이거 단기 흐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채권 강세, 금리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거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달러가 완전 약세더라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금리에 그대로 그냥 매칭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상하다. 이건 완전 위기인데 왜 달러가 이렇게 약세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위상 자체가 예전보다 틀려졌고, 그러니까 그냥 금리로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장기 금리가 엄청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뭐 금리 인상 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달러가 약한 거는 맞는데, 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게 진짜 위기고 정말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위기라고 하면 달러가 강해야죠. 그러죠. 네.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저는 주식시장이 조금 힘든 거는 위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안전자산 쪽으로 완전히 다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뭐 좀 단기 조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의 혁신 기업들 그리고 정말 글로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모르겠으나 미국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만약 이 달러 위상이 좀 흔들리면서 그리고 워낙 강세가 갔으니까 22년도에 미친 강세였으니까 이게 좀 꺾인다고 하면 이미 23년도 1, 2월 달에 좀 그랬습니다만은 비달러 자산 이런 쪽으로 투자의 그 몫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요즘 작년 말부터 해서 꼭 이머징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3년은 넌 US 미국이 아닌 쪽,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이머징에서는 뭐 중국이나 동북아 네. 이렇게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나는 미국을 믿는다. 뭐 90년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 오셨으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일까요? 어떻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미국의 달러 기축이 깨지는 거는 아마 못 보고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들이 막 들어서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빵이 기스가 났어도 2인자가 없거든요. 네. 대항마가 별로 없습니다. 네. 1인자스럽지 못한 지위는 좀 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대체할 만한 뭐 그렇다고 유럽이 대체를 하겠습니까? 중국이 대체를 하겠습니까? 뭐 인도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위치는 사실 격차가 크게 나는 1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지위가 당장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죠. 두 번째는 그러나 예전만큼의 어떤 그 지위가 아니라고 하면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들을 자꾸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달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 자산보다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커머더티나 아니면 통화 중에서도 커머더티랑 조금 더 연동되어서 갈 수 있는 자산들, 뭐 예를 들면 호주 달러나 뭐 캐나다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구리, 뭐 니켈, 뭐 리튬 이런 자원이 엄청 무기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위치가 조금 기스가 나긴 했지만 이게 속도는 되게 느릴 거다. 이게 뭐 이제 워런 버핏 아저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달러는 달러일 거다. 다만 이게 예전 같지 않을 뿐이고 그거를 대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자산들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좀 무기화가 가능한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들이 그나마 그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등이 99점 맨날 받다가 이제 95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야, 쟤 맞갔네 했는데 2등이 80점도 못 맞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2등이 대안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동안의 강력한 위상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뭐 그거를 감안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탈세계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탈세계화가 되면은 각 지역의 1등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의 1등이 1등이었고 중국의 1등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 동남아의 1등이 또 그 지역에서도 1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여러 1등들이 나오지 않을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뭐 어떤 다른 산업별로 이렇게 또 다른 1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훨씬 많이 다극화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요 다음 회에 같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